지혜로 끓인 심리국.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서해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날 봄, 농부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죽이라도 쑤어주려고 했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농부는 심술쟁이 부자를 찾아가 빌었습니다. 어르신, 쌀을 좀 구워주시면 이번 가을에 꼭 갚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또 부자를 찾아갔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어찌나 먹을 것을 보채는지 쌀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 가을에는 배로 갚겠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슬며시 웃다가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갚아라. 농부는 굽실굽실 절을 하며 반달만한 쌀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는 쌀 한 톨도 갚을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계속 흉년이 드는 바람에 쌀을 한 톨도 갚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아무 말 없이 큰 기침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심술쟁이 부자가 가만히 있다니요. 심술쟁이 부자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이 이 동네 최고 미인이라지. 게다가 마음씨까지 곱다니. 내 둘째 부인으로 삼으면... 심술쟁이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자는 어떻게 하면 농부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몇 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부자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옳지, 됐어. 바로 그거야. 심술쟁이 부자는 농부를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네 이놈, 그동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쌀을 빌려주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쌀 한 톨도 갚지 않았으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농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두 손으로 싹싹 빌었지요. 에구,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 워낙 농사가 안 되어서 그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든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르신. 심술쟁이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마누라 생일인데 마누라가 국을 좋아하니 심리국을 끓여다 바쳐라. 만약 심리국을 바치지 못하면 네 딸이라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심리국이라니요. 그런 국은 처음 들어봅니다.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지요. 하여튼 심리국을 끓여오게. 농부는 기운이 쭉 빠져 허청허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농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 속을 태우며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농부의 아내가 물었지요. 여보,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무슨 일 때문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농부의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다니. 내일까지 심리국을 끓여다 바치라고 하는데 내 생전에 심리국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 아내와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심리국이요? 농부는 방바닥에 내려앉을 듯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자 영감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구나. 너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어서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아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잠자던 막내 쇠돌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요. 딸은 우는 동생을 달래려고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술쟁이 부자를 생각하자 속이 답답해진 딸은 서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는 오리들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한가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도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지요. 어느새 울음을 그친 쇠돌이가 오리를 보자 갑자기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리, 오리.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딸이 소리를 치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 농부와 아내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오리 2마리를 잡아 끓이면 심리국이 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오리가 1마리면 오리국, 2마리면 심리국이잖아요. 딸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맞다, 맞아. 농부는 딸을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 최고다. 부자 영감이 매일 육지에서 나는 고기만 먹더니 이제는 날아다니는 고기가 먹고 싶나 보구나. 그 길로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리야.
우리 좀 도와주렴. 오리야, 제발 이리 좀 오렴. 하지만 오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까지 농부와 아내는 오리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오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 농부와 아내는 기운이 빠져 바닥에 철포덕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야 디야 노를 저어라. 에이야 디야. 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랫소리였지요. 늙은 어부는 울고 있는 농부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농부는 늙은 어부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에이, 고약한 부자 영감 같으니. 늙은 어부는 농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구려. 마침 오늘 그물에 오리 2마리가 걸렸으니 내 자네에게 줌세. 그러고는 선뜻 오리 2마리를 농부에게 내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농부의 아내는 오리 2마리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 1마리면 오리국, 오리 2마리면 심리국. 어서 끓어라. 아내는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쇠돌이를 등에 업고 있던 딸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더덩실 어깨춤을 추었지요. 오리 1마리는 오리, 오리 2마리면 심리. 심리국아, 어서 끓어라. 맛있게 끓어라. 노랫소리에 맞춰 농부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심리국을 끓여왔습니다. 농부는 오리국을 조심조심 부잣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지요. 그러자 놀란 심술쟁이 부자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국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심리국이라고?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오리국을 부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심술쟁이 부자는 기가 막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 겨우 오리 2마리를 들고 와서 3년 동안 진 빚을 때우려는 수작이냐? 도둑놈 심보로구나! 이놈! 부자는 분통이 터지는지 숨을 헐떡헐떡 넘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심리국을 가져오랬지. 오리국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 나쁜 놈! 농부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부대로 심리국을 끓여왔는데요. 오리 1마리로 끓이면 오리국, 2마리로 끓이면 심리국이 아닙니까? 심리국을 끓일 오리 2마리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농부의 말에 심술쟁이 부자는 버럭 화를 내다가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가슴을 탕탕 치며 구시렁거렸습니다.
농부의 말이 맞기는 맞았으니까요. 요놈의 오리들! 요놈의 오리들! 상 위에 올려진 오릿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답니다. 고양이 다리의 주인.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솜장수 4명이 살았습니다. 우리 넷이 힘을 합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솜장수 넷은 신이 났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솜장수 넷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솜을 많이 사두자. 값이 오르면 다시 파는 거야. 솜장수 넷은 솜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솜을 광에 가득 쌓아두었지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 뭐예요. 찍찍찍찍! 찍찍! 포근하다! 쥐들이 극성인 것이었습니다. 쥐들이 솜에 오줌을 누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쥐들이 솜에 오줌을 누워도 똥을 누워도 이로 물어뜯어 놓아도 솜을 팔 수가 없으니까 솜장수 넷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쥐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 솜장수 넷은 고민했지요. 그래, 고양이를 기르자. 똑같이 값을 내서 고양이를 사는 거야. 솜장수 넷이 고양이 값을 냈지요. 우리 넷의 고양이니까 다리 1개씩 맞기로 하세. 앞다리 하나, 둘, 뒷다리 하나, 둘, 넷이지 뭔가. 솜장수 넷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군. 고양이는 하루 종일 쩔뚝, 야옹, 쩔뚝, 야옹 하면서 다녔지요. 내가 맡고 있는 다리군. 다친 다리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리 오너라. 산초 기름을 바르면 나을 게야. 주인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에 산초 기름을 먹인 솜을 친친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찬바람이 윙윙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고양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꾸벅 야옹 꾸벅 야옹 하며 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다친 다리에 메어주었던 솜에 그만 불똥이 튀어서 불이 붙었지 뭐예요. 뜨거. 고양이의 온몸에 불이 옮겨 붙을 지경이었지요. 놀란 고양이가 몸을 식히려고 차가운 광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고양이는 솜더미 위를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뜨거워서 대굴대굴,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불이야! 솜장수 넷이 달려왔지요. 불은 활활활 타고 솜장수 넷은 팔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솜더미는 단번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망했어. 솜장수 넷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밥 먹다가도 울고, 잠자다가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다 타버린 솜 생각에 울고 또 울었지요. 내 솜값 물어내! 내 솜값 물어내! 내 솜값 물어내! 내 솜값 물어내! 솜장수 셋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인 솜장수의 잘못이라는 것이었지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게 왜 내 잘못인가? 다친 다리는 네 다리였잖아. 그래, 네 다리였어. 네가 잘못한 거지. 솜장수 셋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티격태격, 울끈불끈. 솜장수 넷은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솜장수 넷은 사또 앞에 가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전했답니다. 사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솜장수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솜장수 넷은 잠잠히 있으며 대답을 기다렸지요. 너희 셋이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솜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예? 네? 뭐라고요? 솜장수 셋은 억울하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고양이가 광으로 가지 않았으면 불이 나지 않았겠지. 사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솜은 불에 타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솜장수 셋은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광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 사또가 다시 묻자 솜장수가 대답했지요. 남은 다리 셋으로 달렸지요. 힘껏 달려갔겠지요, 아마. 솜장수 셋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다친 다리의 주인이 아니라 멀쩡한 다리 3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다친 다리 주인에게 솜값을 물어줘야 한단 말이지. 다치지 않은 다리 셋의 잘못이니 말이야. 사또가 이렇게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솜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꼼짝없이 솜값을 물어주어야 했지요.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다. 솜장수 셋이 중얼거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싸우다 싸우다 넷은 생각했지요. 사또님께 여쭤보자. 개미 꿈. 여기는 옛날 중국 당나라의 광릉이라는 곳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판이 벌어졌군요. 저기 주먹질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보이시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으로 하루해를 보내던 순우분이라는 젊은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날도 순우분은 낮술에 취해서 집 앞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이루려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한심하게 보일 뿐이었지요. 얼마나 잤을까? 어렴풋한 인기척에 순우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 자줏빛 관복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순우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느티나무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공자님을 급히 모셔오라는 임금님의 분부를 받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며 이 두 사신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 말입니까? 평소에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순우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얼떨결에 사신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느티나무 밑둥으로 뚫린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는 컴컴한 굴이 있었는데 이내 호련히 널찍한 거리가 나타났고 조금을 더 걸어가니 높다란 성문이 떡 버틴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문 현판에는 정말 느티나무 나라라는 금빛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니 느티나무 나라의 임금님이 순우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어 큰 잔치를 베풀더니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리따운 딸을 소개하며 그를 사위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미미하다고 느끼며 인생을 대충 살던 건달 순우분을 이 느티나무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직접 나서서 아주 극진히 모셨지요. 순우분은 얼떨결에 아리따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가군 태수라는 높은 벼슬까지 얻었습니다. 남가군의 태수로 부임한 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우부는 고을을 잘 다스렸고 백성들도 그를 따르고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순우부는 아들 5에 딸 2을 두고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은 일찍이 벼슬을 얻고 딸들도 모두 왕족에게 시집을 가 이 느티나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게 된 순우부는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좋은 시절도 잠깐이었습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인 박달나무 나라의 군대가 느닷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순우부는 남가군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직접 맞섰지만 끝내 패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병들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순우부는 벼슬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순우분에게 전쟁에 진 책임을 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자네가 필요 없네.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 여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의 집은 이곳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겠나. 자네는 원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어서 여기를 떠나도록 하게나. 순우부는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옛날에 자기를 데리고 왔던 사신들을 따라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그 느티나무 구멍으로 다시 나오면서 순우부는 생각했지요. 세상에, 여기를 통해 느티나무 나라로 들어갔던 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니. 그러면서 한순간처럼 사라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뭐야, 이게 다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순우부는 느티나무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커다란 구멍이 있었고 그 속으로 큰 개미굴이 보였습니다. 순우부는 쪼그리고 앉아 개미굴을 파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궁궐 모양을 한 큰 개미집과 붉은 머리의 왕개미 2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겹겹으로 에워싸고 이 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왕과 왕비가 사는 느티나무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따라 내려간 곳에는 또 다른 개미집 입구가 있었고 주위에는 성체 같은 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순우분이 다스리던 남가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가군 개미들의 동작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령으로부터 흡사 어떤 정갈이라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체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무리의 개미떼가 까맣게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박달나무 나라의 개미떼들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맞서 남가군의 개미떼도 함성을 지르듯 달려나와 곧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물고 물리고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남가군의 개미떼들이 힘에 부친 듯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우부는 순식간에 개미나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순우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꾼 꿈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점이라면 이 모든 일이 개미나라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나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우부는 예전처럼 개미굴을 고쳐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내 술집으로 달려가 낮술판을 벌일 순우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느티나무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간밤에 큰 비가 내려 개미굴 주변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또 세찬 물길에 흙더미가 모두 씻겨 내려갔는지 개미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개미굴도 개미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허망한 인생 전체를 경험한 순우부는 그 순간 자신이 숨쉬는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선가 날아온 꽃향기도 감미로웠습니다. 순우부는 이 순간에도 자신은 누군가의 온 생애를 대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잡풀 사이로 붉은 복사꽃잎이 점점이 내려앉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낯달이 떠서 물끄러미 순우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도 한순간에 붉은 뽕밭이 될 수 있다. 순우분은 문득 당나라 시인 유정지의 이런 시 한 구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상지변. 모든 세상 일이 덧없이 바뀌는 것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천 개의 눈. 먼 옛날 신라 땅에 희명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희명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눈이 멀었지요. 온갖 약을 써봤지만 눈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아들이 자랄수록 위험한 일이 점점 많아졌지요. 잠자는 개를 밟아서 물릴 뻔한 적도 있었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등잔불을 걷어차서 하마터면 집에 불을 낼 뻔한 적도 있었지요. 희명은 아들이 차라리 아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늘 업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아들은 좀 더 자라서 친구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리고 괴롭혔지요. 그러지 말라고 구슬려도 보고 야단쳐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희명은 자신의 눈을 빼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희명을 찾아와 분황사로 가보라고 말했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희명이 물었지요. 아주 용한 보살님이 계시다는구먼. 그분께 기도를 하고 병이 나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정말이에요? 그렇다는군. 소문이 쫙 퍼졌어. 솔거라는 화공이 분황사 벽에다 관세음 보살님을 그렸는데 어찌나 잘 그렸는지 마치 살아있는 분 같다는구먼. 그분께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빌어보구려. 또 누가 아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관세음 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실지. 희명은 그날로 당장 짐을 꾸렸답니다. 아들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분황사는 서라벌에 있는 큰 절이랍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했어요. 희명과 아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갔지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 정도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침내 분황사에 도착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희명은 아들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멀리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 보였어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부디 제 아들이 눈을 뜨게 해주소서. 희명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보살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살님은 욕심쟁이인가 봐요. 그 소리에 놀라 그림 속의 보살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는 것 같았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희명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갖지 못한 눈을 1000개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들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희명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 아픔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그러니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필요한 거란다. 너도 온 마음을 다해 보살님께 기도하려무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럼 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나요? 그렇고 말고. 희명은 다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지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은 가만히 서서 그 소리를 들어보았답니다. 그 많은 소원을 다 들어주려면 보살님은 아주 바쁘실 것 같았어요. 아들은 더듬더듬 뒷걸음질을 쳐서 벽화 앞을 벗어났답니다. 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왔어요. 아들은 꽃향기를 따라갔지요. 9층 석탑이 앞을 가로막자 조심조심 탑을 더듬으며 걸었답니다. 그런데 모서리 부분에서 갑자기 돌사자가 나타났어요. 화들짝 놀란 아들은 얼른 손을 뗐지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들은 그 소리를 또 따라갔답니다. 새 한 마리가 연못 위로 날아갔어요. 아들이 연못 쪽으로 다가설 때 누군가 조심해 하며 팔을 붙잡았어요. 아들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그쪽에는 연못이 있단다. 팔을 잡은 사람이 말해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아들은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왜 소원을 빌지 않니? 그 사람이 물었어요. 보살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어보지 그러니. 그 사람이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 소원은 무엇이니?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요. 아들이 보이지 않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것이냐? 네. 엄마가 울면 제 마음도 슬퍼져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아요. 제가 울면
엄마가 더 슬퍼할 테니까요. 아들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울지 마라. 그 사람이 부드러운 손길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안 울어요. 아들이 활짝 웃었어요. 그때 새들이 포르르 포르르 날아다니며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아들은 새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앞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 보여요! 보여요! 아들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 앞이 보여요! 어머니! 아들이 외치며 달려갔어요.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지요. 정말이니? 정말로 보이는 게야? 희명이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을 얼싸안았어요. 네, 보여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말로 보여요. 아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희명이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희명을 따라 했지요. 아들은 군중 속에 우뚝 선 채 벽화를 바라보았답니다. 조금 전 연못가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빙긋이 웃으며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분이 관세음보살님인가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렇단다. 희명이 감격에 겨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보살님이 제게 눈 하나를 주셨나 봐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1000개의 손 중 하나를 가리켰지요. 정말로 눈동자 하나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이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덩그렁 댕그렁 노래를 불렀답니다. 땅속에 묻힌 금덩어리. 옛날 어느 마을에 최씨 부인이 2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장이 열린 날 최씨 부인은 아들들을 데리고 장터로 갔어요. 이야, 새 책이다. 빨리 가서 읽어야지. 책을 본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최씨 부인은 오늘도 2 아들과 함께 책을 사갔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해도 아이들 책만큼은 꼭 사갔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빗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 소리는 왠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듣고 보니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들려왔습니다. 팅, 팅, 쇳소리 같기도 하고 퉁, 퉁, 북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땅속에 뭐가 묻혀있나? 최씨 부인은 소리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에서 땅을 파보았지요. 아니, 이게 뭐야? 땅속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금덩어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묻어두었을까? 여기에다 왜 묻어두었을까? 이 금덩이는 언제 묻혀 있는 거지? 금덩이만 있으면 최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삭바느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금덩어리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최 씨 부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금덩어리를 다시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루에 올라가 바느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일찍부터 최 씨 부인은 이삿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요? 여기는 너희들이 공부할 곳이 못 된다. 다른 데로 가자꾸나. 세상에,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집을 왜 떠나는 걸까요? 최 씨 부인이 떠난 집에 박 씨 부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박 씨 부인도 최 씨 부인처럼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지요. 낮에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박 씨 부인은 마루에서 빗소리를 듣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응? 땅 속에 뭐가 묻혀있나? 박 씨 부인은 바느질을 하다 말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아니, 금덩이잖아.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가 묻혀있다니. 이게 웬 행운이람? 박 씨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얘들아, 나와서 이것 좀 보렴. 이제 우리 부자란다. 부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박 씨 부인은 금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초가집은 허물어버리고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지요. 창고에는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하인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비단 옷까지 해입혔지요. 하지만 변두리 오두막으로 이사를 간 최 씨 부인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지요. 두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키운 두 아들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고 큰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두 아들 모두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효자로도 명성이 자자했지요. 사람들은 무엇보다 두 아들을 이렇게 잘 키운 어머니를 높이 칭찬했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은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 봄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두 아들이 꽃구경을 시켜드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예전에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기가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러볼까요? 집은 예전과 달리 커다란 기와집이었지만 왠지 허름하고 초라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병든 노파가 혼자 누워서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었지요. 노파를 한참 바라보던 최 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 씨 부인 아니십니까? 두 아들은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누워있나요? 그러자 박 씨 부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당에서 금덩어리를 캤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자로 살았지요. 하지만 두 아들이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더니 결국은 둘 다 게으름뱅이에 노름꾼이 되고 말았지 뭡니까? 금덩어리가 이렇게 화를 불러오고 말았답니다. 최 씨 부인이 돌아오는 길에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집 마당에 금덩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최 씨 부인과 두 아들, 세 사람은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웃으며 걸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넷을 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들 넷은 모두 총명하고 씩씩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넷을 불러앉히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집을 떠나 3년 안에 한 가지씩 재주를 익히고 돌아오너라. 네 아들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지만 재주를 익히려고 각자 집을 떠났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대로 아들 넷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어요. 아들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답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한 가지씩 재주를 배우고 익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디 첫째부터 무슨 재주를 익혔는지 말해보아라. 아들들은 저마다 아버지 앞에서 배워온 재주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깊은 곳에 숨겨둔 물건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먼 곳을 환히 내다보는 재주를 배웠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말이었답니다. 이어서 셋째는 총 쏘는 재주를 배워 아무리 멀리 있는 작은 물체라도 맞힐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는 어떤 것이든 감쪽같이 꿰매는 재주를 배워왔다고 했답니다. 오, 장하다. 그럼 너희들의 재주가 모두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부터 시험해 보기로 하겠다. 아버지가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위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둘째 아들이 산을 척 하고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 나무 위에는 새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속에는 어미새가 알을 2개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는 어미새 모르게 그 알들을 꺼내오너라.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크게 대답을 하고는 산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속도가 마치 바람이 불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번개처럼 알 2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아버지, 여기 가져왔어요. 첫째 아들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오, 그래. 아주 잘했다. 아버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자, 이번엔 셋째가 할 차례다. 너는 이 알 2개를 저쪽 언덕 아래에서 총으로 쏘아 한꺼번에 깨트려야 한다. 예, 아버지.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언덕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새 알들은 마치 작은 점처럼 보였지요. 셋째 아들은 바위 위에 놓인 알들을 향해 재빠르게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탕! 총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바위에 놓아둔 새 알 2개는 몇 개의 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답니다. 깨어진 알 조각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했지요. 넷째야, 넌 어서 저 알들을 전처럼 다시 꿰매 놓아라. 넷째 아들은 조각난 알들을 꿰매서는
깨지기 전에 새 알로 감쪽같이 만들었답니다. 아버지, 다 됐어요. 오호, 감쪽 같구나. 그리고 새 알은 다시 둥지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과연 너희들의 솜씨를 시험해보니 무척 훌륭하구나. 그 정도의 솜씨라면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답니다. 얼마 뒤 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면 미리 소리로 알려주던 종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지금 마을마다 종을 찾는 글이 붙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드디어 너희들의 재주를 쓸 때가 왔구나. 그 종을 찾지 못하면 나라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종을 찾아오너라. 네 형제는 곧 소리나는 종을 찾으러 나섰답니다. 먼저 둘째가 자세히 사방을 살펴보았지요. 아, 저기 있다. 천리쯤 떨어진 바다를 가리키며 둘째가 외쳤어요. 외딴 섬에 있는 이무기가 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모두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자. 네 형제는 곧 섬으로 떠났지요. 얼마 후 네 형제는 이무기가 사는 섬에 도착했답니다. 자, 너희들은 잠시만 배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종을 가지고 올 테니. 첫째가 동생들을 밖에 두고 동굴로 들어가서 이무기가 모르게 종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됐어. 이무기가 눈치채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자. 네 형제는 무사히 종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무기가 나타났답니다. 이무기는 네 형제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입을 딱 벌리고 혀를 날름거렸지요. 그러자 셋째가 재빨리 총을 겨눠 이무기를 향해 쏘았어요. 팡! 총알은 정확하게 이무기의 숨통에 명중했답니다. 까! 이무기는 괴상한 비명을 질렀어요. 이윽고 이무기는 형제가 탄 배 위로 떨어지며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커다란 이무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막내가 재빨리 연장을 꺼내서 배를 원래대로 다시 맞추어 놓았답니다. 이리하여 네 형제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인 종을 찾아 나라에 돌려주었답니다. 그 공으로 네 형제는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답니다.